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76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가 좀 어땠나요? 제가 보기엔 문제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이게 뭐 아주 새로운 내용은 잘 없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을 좀 표현을 바꿔서 물어보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낯선 표현이 많았어요. 속담 중에 여러분들 뭐,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속담 아시죠? 이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 그런데 같은 의미를 가진 속담으로 어분하기 삼면 찾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못 들어봤죠? 오늘 좀 그런 표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낯선 질문을 좀 익숙하게 훈련을 하셔야 돼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동그라미 1번이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 이거 이마트, 뭐 롯데마트, 코스트코 이런 할인마트 얘기하는 거죠. 이 등록이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그렇죠, 여러분.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당 지역에 개설되면 해당 지역의 상권의 변동이 발생하고 재래시장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했다고 곧바로 영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신고의 수리가 있어야 된다. 동그라미 2번과 3번을 묶어 놓으시고요. 그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 이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모르겠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에는 이런 판례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랑 요하지 않는 신고를 엄격히 구별해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거부는 처분성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건축법상 통상의 건축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임에도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랑 요하지 않는 신고를 딱히 구별할 실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구별 잘 안 하고 있다고 나한테 물어봐도 나도 몰라요. 다만 여러분 뭐 문제 풀 때 팁, 판례가 쓰고 있는 문구가 뭐냐면요. 이게 수리를 요하건 수리를 요하지 않건 간에 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었는데 그것 이외의 사유를 들어가지고 거부하는 건 위법하다. 그 표현을 계속 판례가 쓰고 있어요. 해당 코멘트 한번 살펴볼까요? 2번에 해당 1번에 동그라미 2번 선지에 해당하는 코멘트 보면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건 요하지 않는 신고이건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다면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표현이 정형화된 패턴입니다. 이 내용에 따라 보시면 돼요. 그럼 동그라미 2번 정신과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었대요. 그런데 그렇다면 행정처는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해야 되겠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하는 건 안 된다. 위법하다. 동그라미 3번도 마찬가지죠.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한 다른 사유를 들어서 거부할 수는 없다. 동그라미 4번은 판례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명확히 얘기했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원격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시민사회단체 부설 블라블라 평생교육 시설 신고를 하는 경우에 실체적인 사유를 들면 안 되겠죠. 왜? 이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니까.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할 수 있고 실체적인 사유에 대한 심사는 안 된다. 1번 동그라미 1번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명확히 얘기해줬고 동그라미 4번 원격 평생교육에 대한 시설 신고도 이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명확히 얘기해줬다고요. 동그라미 1번과 4번은 명확히 얘기했어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2번 보게 되면요. 판례 따를 때 공법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건요 사법관계 공법관계 구별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법관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1번 예산회계법상 입찰 보증금의 국고 귀속조치 어떤 말이 눈에 확 띄어요. 보증금이죠. 이 보증금 여러분들이 나가 사시는 분들 뭐 월세집 전세집 얻을 때도 보증금 내잖아요. 국가가 받는 보증금이나 개인이 사인 간의 관계에서 받는 보증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법관계예요. 동그라미 2번 국립의료원 부설 조차장에 대한 위탁관리 용역 운영 계약은 강학상 특허라 그랬죠. 동그라미 3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 결정 처분성 인정됩니다. 판례가 정확히 말은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확인인 것 같아요. 동그라미 4번 국유재산 무단 점유죄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 이건 하명이죠. 셋 다 뭐다? 처분성이 인정된다라는 거. 문제 3번이요.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위법한 법규 명령은 취소와 무효를 나누는 게 아니라 무효가 되는 거죠. 공법상 기각도 여러분 하자 있으면 무효입니다. 그럼 무효와 취소는 어디서만 나눠요? 행정행위, 즉 처분의 경우에만 하자를 무효와 취소로 구별하지 그 이외 행정작용 영역에서는요. 위법하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불령은 총리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총리령, 불령 모두 시행 규칙이죠. 이게 총리령과 불령 간에 누가 우열이 있는지를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총리령의 위임을 받아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 법규 명령 중에서
시행령, 즉 대통령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요. 법률이나 시행령의 위임을 받는 것이지 같은 시행규칙 간에는 위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동그라미 3번. 불형의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인 행정 처분 기준? 이거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죠. 그런데 불형 형식이네. 그럼 법규성이 없죠. 동그라미 4번이요. 법규 명령이 그에 따른 처분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 처분적 법규죠. 처분적 법규라면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죠. 그래서 두밀분교 피해지 조례에 대해서 무효인 소송 제기했었잖아요. 자, 4번이요.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청이 권한을 유월. 이 월이 뭐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야자, 자습 째고 도망간다. 담 넘어가지고 우리가 월담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유월은 뭐예요? 권한을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는 권한을 넘어서 행사했다는 얘기죠. 있을 유자에다가 넘을 월자예요. 행정청이 국가정보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 공무원 5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 의원 면직 처분을 했다. 사표 수리한 거죠. 여러분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면권자가 누구요? 대통령이죠.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는 의원 면직 처분 5급 이상 공무원이면 대통령이 사직서 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국가정보원장이 했다. 주체하자죠. 다만 이 경우는 하자가 추이소 사유에 불과하다. 왜? 해당 국가정보원장이 소속 직원에 대해 사표 수리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일단 뭐 중대하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요. 국가정보원 그다음에 뭐 장이죠, 장. 세관 출장소 장도 마찬가지였죠. 세무서 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경우에는 주체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이소 사유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지나면 소송 제기할 수 없다가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각하됐던 사건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환경영향평가 법령상 규정상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았다. 이거 단순한 절차 하자 아닙니까? 아니죠.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건 중대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 무효 사유예요. 동그라미 3번. 법률이 위헌으로 선언된 후보.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한 것의 의미는 뭡니까? 위헌 결정 이후에는 위헌 결정에 반하는 어떠한 후속 처분도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런데 위헌 결정 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과 관계 과세 처분 생각해 보자고. 후속 처분 체납 처분이죠. 이 경우에는 새로운 위헌적인 법률 관계를 생성 확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 무효죠. 동그라미 4번이요.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없었대요. 민법상 비진의 의사 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 이게 뭡니까? 상대방이 즉 해당 의사 표시 상대방이 그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해당 사직원 제출의 경우에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그거잖아, 무효다. 민사관계는 그래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공법관계죠. 공법관계는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표시가 되는 대로 그대로 효과 발생해. 내가 진의는 사직할 의사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표시된 대로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 발생합니다. 그럼 의원면직은 동그라미 1번 나온 거와 똑같은 건데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원면직은 사표수리죠? 그럼 사표수리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당연 무효가 아니에요. 4번 동그라미 4번 코멘트 적어놓은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뭐라고요? 진의가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이다. 그런데 공법관계는 그렇지 않다. 유효란 얘기예요. 자, 문제 5번이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그라미 1번 계명대학교죠.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뭐 한정적, 일시적, 국부적일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랏돈 쓰죠. 나랏돈 쓰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해당해서 정보를 공개해야 돼요. 동그라미 2번은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이게 업무추진비를요. 접대비라고 부르거든요. 접대란 말이 별로 안 좋아서 지금 업무추진비로 다 바뀌었는데 업무추진비 세부 항목별 집행 내용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접대비, 이 업무추진비 세부 항목별 집행 내용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까지는 공개 대상입니다. 그런데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사생활의 비밀 자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하면 안 돼요. 동그라미 2번도 코멘트 보세요.
단체장이 업무 추진비를 사용해서 회식을 했단 말이죠. 그럼 어디서 회식했는지, 일시 장소, 금액은 얼마를 썼는지 이건 공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해당 회식에 참여한 사인에 대한 정보, 이거 공개되면 사인의 사생활의 비밀 가장을 침해하지. 저도 뭐 국회의원께서 밥 사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여의도 횟집에서 밥 먹은 적도 있어요. 뭐 밥도 먹고 한우도 먹고 그랬단 말이죠. 뭐 그분이 알아서 본인의 업무 추진비 썼겠지. 제가 참석했다라는 게 공개되면 제가 얼마나 불편해요. 그 회 먹은 거 다 토하겠다. 한우 먹은 것도 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사생활의 비밀 자유. 그리고 제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니잖아. 회식 불러가지고 참여한 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인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다. 동그라미 3번이요. 그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규정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키워드는 회의록이죠. 회의록은 비공개 사유인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의해서 법령에 위반 명령에 의해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여기 작은 따옴표 있는 거를 줄여서 법령 비정보 이렇게 부르는 거죠. 회의록에 대해서 법령 비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법안 생판 업사 영특이라는 비공개 대상 정보 중에서 법에 해당하는 거죠. 왜? 회의록 공개되게 되면요, 이게 특히 학교 폭력 관련된 거죠. 얼마나 민감한 사항이겠어. 뭐 어떤 학생에 대해서 뭐 전학 결정, 퇴학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럼 그 뭐 학폭을 저지른 가해자 학부모는 또 생각이 다르겠죠. 누가 우리 금쪽이에 대해서, 우리 금쪽 같은 새끼에 대해서 전학 결정 그리고 퇴학 결정에 찬성했어. 그러면서 찾아와가지고 칼로 푹 찌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해당 회의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공개 대상 정보다. 그리고 법안 생판 업사 영특 중에서 법에도 해당하고요. 그리고 또 무엇에 해당할까? 그 다음에 업에도 해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도 있어요. 동그라미 4번 볼게요. 정보공개 청구서에 청구 대상 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상식적인 차원에서 청구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키워드는 특정이죠. 특정,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놔야 돼.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대한주택공사의 특정 공공택지, 뭐 예컨대 뭐 광명에 있는 뭐 휴먼시 아파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수용 가격, 택지 조성 원가, 분양가, 건설 원가 여기까지는 여러분 특정돼 있죠. 관련 자료 일체는 너무 방대하잖아. 이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청구 부분은 기각됐어요. 앞부분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주택공사에 해당 관련된 분양 원가는 공개 대상 정보라 그래서 인용 판결을 났고요. 그 다음에 6번이요. 행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대체적인 자기 의무죠. 대집행의 대상 의무는 하나 더 있죠.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 동그라미 2번. 대집행의 소요 비용은 상대방에게 부가 징수하는 거죠. 우리가 개영실비라고 알고 있잖아요.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다. 불법 건축물을 무단으로 건축한 사람 때문에 철거 집행하느라고 돈 들었잖아요. 그럼 불법 건축물의 건축주로부터 받아내야죠. 동그라미 3번. 대집행의 실행이 때려 부수는 거죠. 사실행위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죠. 권력적이죠. 동그라미 4번. 대집행의 주체는 당행정청이 되는 거 맞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실행행위는 제3자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철거 용역업체 생각하면 되겠죠. 7번 문제 좋았어요.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이유제시. 여러분 처분의 이유제시는요. 처분 일반에 대해서 다 인정되는 겁니다. 침익처분의 경우에는 사전통지랑 의견청취. 그러니까 사전통지랑 의견청취는 침익처분, 불이익처분에 한정되지만 이유제시는 모든 처분 일반이 원칙적으로. 이유를 왜 제시합니까? 동그라미 1번. 이유제시는 처분의 결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행정청 입장에서 이유를 제시하라고 네가 처분을 할 때 이유를 제시하라. 그럼 제시할 이유를 생각해서라도 뭔가 투명하게 하겠죠. 문제 없이 하겠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지. 동그라미 2번. 이유 제시는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처분의 적법성을 보다 확진시켜서 이를 수용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유 제시가 돼야지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납득할 수 있으면 소송 제기 안 하겠죠? 소송 제기 안 하니까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겠죠. 동그라미 3번이요. 거부 처분을 하면서 이유 제시에 구체적인 조항까지 몇 조 몇 항까지는 명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가 제시됐다. 예컨대 뭐 건축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차 시설 면적을 구비하지 못했다. 주차 면적을 완비하지 못했다. 그럼 주차 면적 완비에 대한 게 몇 조 몇 항인지까지는 써놓지 않았어도 이 정도면 구체적인 이유 제시라고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당한 이유가 제시됐다. 국어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줄에 상대방이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가 제시됐다. 그럼 설득돼야지. 그렇다면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죠. 동그라미 4번이요. 이유 제시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제시된 이유에 대해서 방어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슬래시 맞죠?
뒷단 틀렸죠. 처분에 앞서 사전에 한다? 처분에 앞서 사전에 하는 것은 처분의 사전 통지지. 이유제시는요, 처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처분과 함께. 그럼 이유제시를 미리 하면 웃기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유를 제시해. 너 미성년자를 출입시켰지. 그러면서 이틀 뒤에 영업허가 취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영업허가 취소를 할 때 이유 제시하는 겁니다. 사전 통지하겠지. 조만간 어떻게 하겠다? 영업허가 취소하겠다. 영업허가 취소 통지서가 날아갈 것이다. 이유 제시는 처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처분에 앞서 하는 것보다 사전 통지다. 그리고 의견 청취까지 거쳐야 되는 거죠. 사전 통지랑 의견 청취를 거친 다음에 처분한다. 그거랑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7번 동그라미 4번도 해설 볼까요?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해설 보게 되면 처분을 할 때에다가 제가 볼딕 쳐놨잖아요. 8번이요.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환매권은 사건이에요. 환매는 사법상 매매입니다. 환매권의 내용은 뭡니까? 해당 토지 소유주가 토지를 협의 취득 당하거나 혹은 토지 수용 당할 당시 환매권, 환매 유보부로 넘기는 거죠. 환매가 뭐예요? 만약에 나중에 공익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 그럼 내 땅 돌리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환매권은 청구권입니까? 형성권입니까? 형성권이죠. 그래서 요건 충족했을 때 의사표시만으로 환매 효과가 발생합니다. 과거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이게 배경 설명하게 되면요. 가급적이면 공익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환매권 행사를 저지해야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협의 취득일 또는 토지 수용일로부터 10년 지나면 환매권 행사를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공익사업 한다고 하다가 지지부진해가지고 공익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된 게 토지 수용한 날로부터 12년이야. 그러면 토지 수용한 날로부터 12년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환매권 행사가 토지 수용일로부터 10년 지났단 말이죠. 그럼 더 이상 행사 못한다.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지. 왜? 공익사업 사용도 안 하잖아. 그런데 10년 지났다고 환매권 행사 못한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헌법재판소가 이거 위헌이라 그랬어. 지금 법 개정돼서 어떻게 됐냐면요. 9번에 동그라미 1번 해설 볼게요. 법 개정에 따라 환매권자는 대상 토지가 내 땅 뺏겼단 말이지.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되는 등의 환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그럼 이거는 매우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취득일로 그러니까 해당 토지 수용일로부터 10년 지났어도 환매 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아직 안 지났으면 환매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동그라미 1번. 이제 선지 읽어보자고. 공익사업의 폐지 변경으로 환매 사유 발생이네.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다. 그럼 토지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 기실 당시 토지 소유자나 그 포괄승계인 환매권자죠. 사업이 폐지 변경된 날 또는 그 고시가 있는 날. 이거 사유 발생일이죠. 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 내에 환매권 행사할 수 있다. 한편 동그라미 2번. 환매권의 발생 기간을 제한한 것 자체는 합리적이라고요. 다만 그 기산점이 문제가 된 것이지. 그래서 발생 기간을 제한한 것 자체는 입법 목적은 정당해요. 다만 동그라미 3번. 환매권 발생 기간 10년을 예외 없이 유지하게 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공익사업의 폐지가 돼서 두 번째 계속 읽고 있어요. 공익사업의 폐지 등으로 공공필요가 소멸되었음에도 10년 뭐요? 해당 토지의 수용일로부터 10년이 경고가 됐다. 그런 이유만으로 환매권이 배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요. 법률장 제91조가 위헌성이 있긴 해. 그런데 위헌성이 있는 건 환매권의 발생 기간을 제한한 것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을 10년 이내. 10년 이내도 문제가 뭐였습니까? 기산점이 이상했죠. 토지 수용일로부터 10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위헌성을 제거하는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어때요? 위헌성이 제거됐죠? 8번 동그라미 4번 해설 보시게 되면요. 과거에는 환매권의 발생 기간을 협의 취득일로부터 10년으로 규정되어서 위헌성이 지적되었다. 현재는 법 개정으로 협의 취득일 등으로부터 10년이 아니라 환매 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으로 변경되었다고. 참 토지보상법 나올 때마다 갑갑하죠. 그동안 쉽게 나왔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가끔 나와요. 어려운 문제 나오면요,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에 정리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시험장 가서 보상법에서 말도 안 되는 디테일한 지문이 나왔다. 그럼 나만 틀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틀리지도 않아. 왜? 소급법 하면 또 얼추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토지보상법에 시간 많이 투자할 생각하지 마세요. 기출되었던 선지만 보시면 됩니다. 9번이요.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래. 네, 민사쟁성으로 양도 양수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사업 양도 양수에 따른 허가 관청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 처분에 무효하기를 구한다. 선결 문제가 무효 사유죠? 수리 처분에 대해서 소송 제기할 수 있겠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요.
부분에 동그라미 1번 해설 보게 되면요. 사업의 양도라는 선결 문제가 무효사유이기 때문에 사업의 양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곧바로 신고수리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결 문제 판단의 법리를 푸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 채석 허가. 돌캐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채석 허가를 받은 사람이 A라고 합시다. 양도인이요. 영업의 양수. B라는 사람이 영업의 양수있죠. 근데 아직 명의 변경 신고가 없었어. 그러면은 여전히 양도인이 채석 수허가자죠. 그런데 양도인의 법 위반 사유를 이유로 채석 허가가 취소가 됐어. 양수인 황당해 안 황당해? 황당하죠. 돈 주고 해당 채석 허가권 영업 양수도 받았다니까. 영업 양도 받았는데 돈 주고 샀는데 양도인의 영업 허가가 취소가 됐어. 양수인은 내가 산 영업이 뭐가 되냐고요. 법률상 이게 침해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인에 대한 채석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을 양수인도 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영업 양도인에 대한 영업 허가가 취소가 되었을 경우 영업 양수인은 돈 주고 영업을 산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 허가 취소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요. 동그라미 3번. 교육부 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학교법인의 이사와 임시이사를 선임했는데 이 낙하산이 보니까 과거 친재단파야. 과거에 나쁜 짓을 했던 그 사학비리와 관련 있는 사람을 임시에서 선임했단 말이죠. 그럼 그 대학교의 교수협의회 교수들이 반발하겠죠. 총학생회 학생들도 반발하겠죠. 그렇다면 이들은 낙하산 물러가라고 이사 선임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갖는다. 왜? 헌법상 기본권인 대학의 자율성, 학문의 자유에 터잡고 있는 거거든요. 학문의 자유. 학문의 자유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대학이라면 교수 학생이죠. 하지만 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이들은 근로의 자유, 근로기본권을 주장할 수는 있어도 학문의 자유를 주장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제기한 소송은 각하됐고요.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제기한 소송은 본안 판단 들어갔습니다. 9번 동그라미 4번도 좀 어렵죠. 원천 징수 의무자랑 원천 납세 의무자란 말이 어려서 그래요. 동그라미 4번 해설 코멘트 보세요. 원천 징수 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사업주. 사업주가 직원 근로자한테 근로소득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천 징수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한편 세금 전국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건 누굽니까? 해당 근로자죠. 내가 예컨대 연봉 1억이었는데 3천만 원만큼 세금 뜯어갔다. 에이 뭐 더럽다 이런 말 하잖아. 그러니까 원천 납세 의무자는 근로소득자, 근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뭐냐면요. 이 해당 근로자의 소득금액이 바뀌었다는 통지거든요. 누구한테? 회사한테. 회사한테 하는 얘기는요. 회사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추가 원천징수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로소득이 늘어났으니까 추가 원천징수하세요. 그럼 이건 누구에 대한 처분입니까? 해당 원천징수 의무자 회사에 대한 처분이라고. 사업주에 대한 처분이라고. 원천납세 의무자 직원에 대한 처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받고 이제 10번 넘어가겠습니다. 당사자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형식적 당사자 소송.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보상금 증감 소송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코멘트 볼까? 그러니까 보상금 증감 소송의 경우에 보상금은 누가 결정했어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 처분으로 결정했죠. 수용재결이라는 처분을 통해서 결정된 보상금의 액수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에 불복하는 거예요. 하지만 원피고는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가 아니죠. 그래서 껍데기만 당사자 소송이다. 형식적 당사자 소송 이렇게 얘기해요. 동그라미 2번. 고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서 고가를 당사자로 한다? 당사자 소송에 대한 설명이죠. 동그라미 2번 코멘트 보게 되면요.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피고지만 당사자 소송은 행정주체, 국지합 영재가 피고예요. 만약에 국가가 피고가 된다. 그때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피고면 단체장이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가 피고가 됐을 때 대통령이 대표한다. 좀 어색하잖아요. 국가 원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대표한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돼요. 그래서 법원으로서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서 가집행 선고할 수 있다. 가집행이란 게 뭡니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1심 혹은 2심만으로도 승소 판결에 따라서 돈 달라고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원래는요. 국가를 상대방으로 해가지고는 가집행이 안 된다고 법조문에 나와 있었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때렸어요. 그래서 국가이건 그 밖의 행정주체이건 간에 모두 당사자 소송, 이게 금전지급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국가가 돈 안 주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집행 가능합니다. 가집행이라는 게 뭐예요? 법원 뒤에 가면 집행관 사무실이 있거든요. 집행관한테 가집행해 주세요 그럽니다. 그럼 집행관 아저씨가 해당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예금 통장이죠. 거기서 돈 빼줍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납세 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 원래 조세 그 환급 청구 소송은요 다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뭐만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만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다. 이게 뭐 기계적으로 예외인 건 아니고요. 부가가치세 기본 구조를 알면은 당연히 그래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무슨 뭐 회계사나 세무사 강의가 아니잖아요. 그냥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만 당사자 소송이고 해설 코멘트에 그렇게 달아놨어요. 그 밖에 조세 돌려달라. 조세 환급 청구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